너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고는 있어? 너는 가족, 심지어 내 친딸까지 내팽개치고 그 쓰레기 같은 놈을 쫓아갔으면서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다니 내가 버린 쓰레기를 다시 주워줄 멍청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해? 넌 일만 처하고 집에서 날 외롭게 만들어 놓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야. 내가 한심하다면 너도 똑같이 한심해. 저는 제 삶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순간이 있는 작은 가족, 안전을 제공하는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아침. 하지만 모든 것이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사고처럼 보이는 사고는 치유할 수 없는 균열의 시작이 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거짓말, 거리감, 대신으로 인한 고통이 나를 감정의 폭풍으로 몰아넣었다. 붕괴의 한가운데에 서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한다. 나를 찾기 위해 계속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손을 놓을 것인가. 42살 김태현입니다. 내 삶은 완벽해 보인다. 작지만 따뜻한 가족 그림이다. 저는 해운업계에서 일하는데 힘들지만 재미있는 경험도 많이 하는 직업입니다. 내일 아침 파도 소리가 잔잔한 배경음악으로 나를 깨우는 해운대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해운대는 제가 사는 곳일 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는 많은 추억들이 있는 곳이에요. 저희 집 근처에 지호랑 주말마다 자주 가는 한혜이라는 작은 카페가 있어요. 제 아내 지호는 특별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그녀는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어느 유명한 빵집을 차렸을 것이라고 농담을 하곤 했다. 저는 종종 다시 웃습니다. 제가 그녀의 가장 충실한 고객이라고 말이죠. 사실 그녀는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요. 그리고 저희 7살 딸 예리는 눈이 크고 미소가 밝은 작은 천사입니다. 아기는 매일 오후에 해변을 따라 산책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예린이 이상한 모양의 조개 껍데기를 주워 꼭 보물처럼 간직하고 심지어 침대까지 가져다 주던 때가 기억난다. 예린이는 행운의 조개 껍데기라고 했고 그 이후로 제가 출장을 갈 때마다 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제게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 가족의 삶은 그런 평범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매일 새로운 그림과 같습니다. 구불구불한 작은 거리와 은은한 바다 냄새가 나는 해운대는 결코 떠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곳이다. 그런데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제 가족 생활은 2년 전 5월 14일 어느 날 아침까지 완벽했습니다. 이날 해운대는 하늘이 파래지고 이른 햇살이 야른 안개를 뚫고 나와 평온한 풍경을 연출했다.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변을 따라 자전거 타는 취미에 시간을 좀 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단 몇 분 만에 제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발맞이 근처에서 자전거를 탔을 때 자전거에 타고 있던 한 남자가 위 언덕에서 곧장 뛰어내려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 나는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넘어진 것이 너무 강해서 어지럽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서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단지 몇몇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나를 일으켜 세우고 구급차를 불렀던 것을 기억한다. 이후 부산중앙병원에 입원해 이마에 12바늘을 꿰맸다. 그 사고 이후로 지호는 자신이 아닌 것 같다. 그녀는 지나치게 불안해져서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매일 나의 일정의 세부 사안을 정기적으로 체크했다. 내가 집을 나갈 때마다 그녀는 조심해, 빨리 가지 마, 같은 말을 반복하라고 말했다. 당장 전화할게 뭐 있어.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점점 더 압박감이 되었다. 지호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제가 항상 좋아했던 자전거 취미도 포기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일부러 말도 없이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가 집에 오니 방구석에 앉은 지호를 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이 외출할 때마다 나는 그날 사고만 생각합니다. 널 잃는 건 참을 수 없어. 나는 그녀를 따르려고 노력했고 시간이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우는 제 삶의 여러 측면을 풍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친구 모임이나 직장에서도 그녀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인천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전화가 계속 울렸다. 지우 씨로부터 3번째 전화를 받은 후 나는 집중하지 못하고 짜증이 났다.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우를 사랑하지만 나만의 숨쉴 공간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우는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공황 상태에 빠져 끊임없이 사과하고 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여전히 잘못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예린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녀는 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지만 나는 대답할 줄 몰랐다. 아빠, 왜 자꾸 슬퍼하세요? 내가 착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이의 말을 들으니 안타깝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희생이 우리 가족을 지탱하기에 충분한가?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잠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멀리 떨어진 배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도 제가 바꿀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막막한 미래인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 1년 뒤인 6월 초경 중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던 최민재를 우연히 만났다. 당시 부산 시내 한 클리닉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민재가 평소 차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노련한 의사의 자태를 뽐내는 것을 보고 놀랐다. 큰 소리로 웃으며 태연. 얼마 만이죠? 다쳤다고 하지 마요. 민재는 현재 관절 관련 부상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이다. 그의 헌신적인 지도 덕분에 나는 빠르게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 건강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진료 후 서면 북내 작은 고깃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앉아서 학창시절의 기억, 즉 축구를 위해 학교를 그만둔 날, 또는 민재가 학부모 서명을 위조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츰 민재가 제 가족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해운대의 작은 아파트를 자주 방문하며 예린에게 과일이나 장난감을 가져다 준다. 지우는 또 민재를 아끼고 있어요. 처음에 그녀는 그에게 영양과 제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에 대해 조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지우와 민재의 대화는 예린이의 교육에서부터 나와의 불편한 심리적인 고민까지 확대되었다. 지우가 말하기에 민재는 정말 이해심이 많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8월 말 어느 날 저녁 부산항에서 회의를 마치고 늦게 들어왔을 때 거실에서 지우와 민재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두 사람은 가까이부터 앉았고 지우는 울컥해 보였고 민재는 가볍게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들은 내가 돌아온 것을 알지 못했다. 전체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지우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민재는 얼른 대답하지 않았지만 순간순간도 눈빛이 나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지우가 믿을 만한 친구에게서 위로를 구할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질투와 불안을 억제할 수 없었다. 민재가 집에 왔을 때 예린이 챙겨주는 모습부터 뜻깊지만 뜻깊은 어떤 말들까지 하나하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사고 이후로 금이 간 우리 가족의 생활은 이제 민재의 등장은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지우 옆에 누워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듣는 밤도 있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내 가족에서 무언가를 잃고 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지우와 나의 격차가 명확해졌다. 작년 초 겨울 그녀의 회사가 파산한 후 지우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다. 처음에 나는 그녀가 균형을 다시 잡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호는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가족에 집중하는 대신 외출을 자주 한다. 그녀는 서면 주거래 카페나 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를 들었다. 그녀는 늦게 귀가하는 날도 있었고 얼굴에는 소주 냄새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안부를 묻지만 지우는 내 얘긴 신경 쓰지 마 라고 얼버무렸다. 요리부터 청소, 예린이를 돌보는 일까지 집안일을 더 많이 나누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지우의 변화는 단지 집을 비울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집에 있을 때도 자주 인내심을 잃는다. 한 번은 학교 가기 전에 예린이의 아침 식사 준비를 상기시켰을 때 지우는 아빠 노릇을 하는데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언제나 제 탓이에요. 이렇게까지 나무라는데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그래? 그 말들은 마치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우리는 한 팀이었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족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싸우는 기분이다. 3월 말 어느 날 저녁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나는 지우가 침실에서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문이 살짝 닫혔고 그녀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감사합니다. 민재씨, 나는 언제나 누구보다 너를 잘 알아. 당신이 없었으면 못 참았을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운 말투로 저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요. 믿었던 절친 민재는 이제 지우가 위안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나는 두 친구 사이에 관심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추론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고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이게 지우와 나의 감정이 정말 깨졌다는 신호일까? 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모든 걸 상상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날 지우는 남편과 함께 주말을 보내자고 제안했을 때 바쁘다고 즉시 거절했다. 직접 예린이랑 같이 가요. 그녀가 말한 이유는 옛 친구들의 모임이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우의 무관심한 태도는 나로 하여금 이 집안의 거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한 번은 예린이 소파에 같이 앉아 있을 때 아빠, 왜 나랑 더 이상 놀지 않아요? 나한테 화났니? 제 말을 듣고 저는 제 딸을 가슴에 꼭 껴안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는 지우와 민재의 모습이 끝없이 맴돌았다. 제가 지우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해야 할까요? 생각할수록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방황하는 느낌이 든다. 올 겨울 12월 중순경 지우는 중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경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즉시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어쨌든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 좋아해 주시는 분이고 제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지우에게 부담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나를 놀라게 했다. 집에 있어. 예린이 잘 보살펴줘. 뭐하러 따라가는 게 귀찮아? 지우는 감정이 없는 눈빛으로 차갑게 말을 꺼냈다. 나는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은 것 같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공유하는 배우자였지만 이제 그녀는 나를 짐으로 여긴다. 그날 저녁 지우가 짐을 챙겼을 때 나는 감옥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엄마가 그렇게 심하게 아프면 왜 내가 돕게 하지 않았니? 아니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평소보다 더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지우는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다. 나는 집 안에 서서 그녀를 태운 버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내 안의 불안감은 가라앉을 수 없었다. 일부는 지우를 믿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끊임없이 질문했다. 당신이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관계에서 소외감을 참지 못하고 다음 날 차를 몰고 경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길은 차갑고 길 양쪽에 눈이 하얗게 덮여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의욕으로 타오르는 불길 같았다. 도착했을 때 나는 집에 있는 시어머니를 보지 못했고 집은 비어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다. 지호한테 전화해봤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감이 나에게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일러바쳤다. 수소문 끝에 예전에 지호가 대화에서 언급했던 카페가 있는 경주 시내 근처 동네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거기서 유리창 밖에서 지호와 민재가 마주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녀가 저와 함께 있을 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죠. 민재의 손이 지호의 손에 닿자 그들은 움츠러들지 않고 몸짓에 익숙해진 듯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밖에 서 있었는지 몰랐고 단지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만 알았다. 거짓말, 거리, 모든 것이 바로 내 눈앞에 해답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내 세상 전부였던 지우가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을 찾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날 카페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차로 돌아가서 경주 겨울의 살을 내는 추위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내 마음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을까? 나는 더 이상 자제할 수 없다. 배신감, 분노, 좌절감이 밀려들면서 나는 서슴지 않고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다.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낮은 목소리로 지호와 민재를 쳐다보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두 분 여기서 뭐 하세요? 지호는 깜짝 놀라 민재의 손에서 손을 뗐다. 그러나 몇 초 만에 그녀는 침착함을 되찾고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기 왜 왔어요? 팔로우요. 그 질문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나는 거의 소리를 질렀고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또 나한테 물어봤어? 이래서 내가 같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거지. 그렇지? 그 남자랑 여기 같이 있으라고 속였어? 지우는 미안한 기색 없이 가슴 앞에 팔짱을 끼고 일었었다. 심지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다. 어때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항상 일만 알고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너 같은 사람하고 사는 게 지쳤어.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다. 분노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었고 나는 손을 탁자 위에 부딪혀 탁자 위에 커피 잔이 쏟아지고 탁자 표면을 얼룩지게 했다. 민재는 나를 말리려는 듯 손을 뻗으며 바로 일어섰다. 진정해, 태연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그가 작은 목소리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민재에게로 눈을 돌리며 시선을 돌렸다. 입 다물어 나는 내 몸의 모든 신경이 끊어질 것처럼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나는 그를 친구로 여긴다. 민재. 당신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한 거야? 당신은 내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민재는 차분한 목소리를 지켰지만 얼굴에 근심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태연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한 거 말고 그냥 만나서 얘기만 하다가 아무 탈이 없었어요. 지호는 횡설수설하며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얘기할 사람이 필요해서 민재를 만났어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지 비난하고 요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이성을 태우는 마지막 불길과도 같다. 당신 이해해요? 그녀는 마치 내가 당신과 이 가족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카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점원이 걸어오려고 했지만
나의 긴장된 눈빛으로 그녀는 주저하며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 당시 식당의 공기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답답했다. 지호는 나를 바라보기만 했고 싸늘한 눈빛이었고 반성의 기색도 없었다. 민재는 한 발짝 물러섰지만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는 호기심 어린 눈빛과 속삭임 사이에 서서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내 발밑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다. 가족, 친구라고 생각한 것은 이제 자네만 남았다. 결국 더 이상 자신을 모욕하고 싶지 않은 나는 등을 돌리고 카페를 걸어나와 긴장된 침묵을 뒤로 하고 말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북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제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해운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파트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팽팽했다. 돌아오는 길에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문이 닫히자 오랫동안 엉그른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이제 설명해도 돼요. 나는 큰 소리로 외쳤고 화가 나서 목소리가 멀어졌다. 지우야, 할 말 없어? 7살짜리 딸은 집에 있고 동생은 밖에서 다른 남자와 웃고 있다. 내가 지켜주고 싶다고 했던 가족이야. 지우는 미안한 마음 대신 차가운 표정으로 내 맞은편에 섰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나를 조용히 시키는 한마디를 했다. 네, 민재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항상 일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에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 가슴이 심하게 두들겨 맞은 느낌이었다. 나를 이해해? 나한테 관심? 그럼 이 가족을 위해 내가 한 모든 일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나는 소리쳤다. 내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린이랑 나랑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야. 항상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나한테 신경 쓴 적은 없어. 지우는 떨리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다시 소리쳤다. 당신은 내가 피곤한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정말 신경 써본 적 있어요? 그의 세상에는 오직 일과 책임만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결코 볼 수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저는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난 나는 손으로 탁자 위에 컵을 집어들고 바닥에 3개 던졌다. 컵이 깨지는 소리는 조용한 공간에서 울려 퍼졌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나와 지금의 내 기분을 반영하는 듯했다. 지우는 겁먹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당신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났다고 달라질 건 없어. 그럼 진실은? 나는 목청을 돋우었다. 사실 당신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가족 대신 민재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지우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등을 돌리고 말없이 침실 쪽으로 걸어갔다. 저는 유리 파편들로 어지러운 방 한가운데에 서서 마치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이 가족을 든든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때때로 두 사람이 오랫동안 쌓아온 격차를 메우기에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낮게 숙이고 창밖으로 밀려오는 바닷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내 마음에는 공허함과 대답 없는 질문만 남았다. 어떻게 모든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혼 결정이 즉시 내려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격렬한 말다툼 끝에 이 가족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1월 중순 어느 날 저녁 예린이 푹 자고 있을 때 나는 거실에서 지우 맞은편에 앉았다. 장황한 말이 필요 없이 나는 단지 짧게 말했다. 우리는 멈춰야 한다. 이혼이 둘 다에게 가장 좋은 방법. 지우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어깨를 으쓱하고 대답했고 차분하지만 거리가 먼 목소리.
헤어지는 것도 좋다. 드디어 내 감정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은 부드럽게 내뱉어도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 그들은 지우가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후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 이상 다투는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는 이미 지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예린이는 제가 분양권을 받고 지우는 해운대에 아파트를 지기로 했어요. 떠나기 전 지우를 마지막으로 봤을 뿐 분노도 나무라지도 않고 깊은 허정감만 느꼈을 뿐이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는 이제 먼 기억일 뿐이다. 예린이랑 처음 자취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 소녀는 9살이었고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내가 그녀를 수영의 임시 임대 아파트로 데려왔을 때 예린은 소파에 앉아 지우가 사주던 이념을 꼭 껴안고 물었다. 아빠, 엄마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살지 않나요? 엄마한테 혼난 거 아니야. 그 질문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만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노력했다. 예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다. 하지만 아빠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요리, 청소, 예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녀의 숙제를 돕는 등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가 자는 것을 보고 앉아서 아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자문하는 밤들이 있다. 근데 예린이가 웃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녀는 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었다. 2학년 말에 저는 해운 회사에서 실장으로 승진했고 이는 제 경력의 큰 발전이었습니다. 새로운 월급으로 나는 해안에서 멀지 않은 기장군에 있는 작은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집은 크지 않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살기에 충분히 아늑하다. 뒷마당에서 나는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예린은 그녀가 꽃을 심을 수 있는 작은 정원을 즐겼다. 내일 아침 예린과 나는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아침을 먹는다. 인생은 더 이상 내가 꿈꾸었던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내가 평화롭게 느끼기에 충분하다. 너무 일에 몰두하다 놓쳤던 예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운다. 가끔 예린이 해결해서 조개 껍데기를 주울 때면 나는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지난 일을 생각한다. 상실과 고통은 저에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게 소중한 교훈도 주었습니다. 행복은 항상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편안함입니다. 창문에 옅은 햇살이 비치는 늦가을 오후, 예린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방금 숙제를 끝냈고 학교에서 그림 수업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러 나갔는데 눈을 못 믿겠더라고요. 지우가 거기 서 있었어요. 그녀는 야른 외투를 입고 눈은 붉고 얼굴은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낸 사람처럼 수척했다. 내 말을 기다리지 않고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고 눈물을 흘렸고 떨리는 목소리. 태연이 잘못해서 민재가. 그는 나를 버렸다. 제 진짜 가족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들은 내가 진정되었다고 생각했던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것 같다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마음은 고통, 실망, 격렬 등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한 짓을 보고 지우가 또 내 앞에 섰는데 용서해달라고? 당신이 감히 여기로 돌아오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나는 너무 냉정한 목소리로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말했다. 제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 이 가족, 저희 믿음, 예린이의 삶 전부 다 감히 여기에 서서 기회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지우는 아기처럼 흐느껴 울며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태연. 근데
예린이를 위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 제발.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일렁이게 했다. 예린이는 항상 엄마의 존재를 갈망한다는 걸 알아요. 불평한 적은 없지만 아이가 학교 정물에서 부모가 모두 데리러 오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녀의 눈에서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준 모든 상처 후에 지호의 컴백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린이 지금 뛰쳐나와서 지호를 보면 눈이 밝아져요. 엄마. 엄마 왔어요. 그녀는 일어난 모든 일을 잊은 듯 지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지호는 예린을 꼭 껴안고 흐느껴 울며 미안해, 미안해 라고 연발했다.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분으로 거기 서 있었다. 지호를 거부하는 게 옳은 일인가? 아니면 예린이 완벽한 가정을 꾸릴 기회를 바탈하는 건가? 하지만 지호가 차갑고 고통스러운 말, 배신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예린이는 엄마가 필요하지만 이런 방법이 아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만 돌아올 수 없고 모든 것이 똑같기를 바란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더 나은 엄마가 되고 싶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예전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는 끝났다. 지호는 침묵했고 눈빛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린을 품에 안았지만 감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호를 포함한 그 누구도 다시는 제 딸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